디지털 시대의 방패, 정보 보안의 모든 것,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 교육.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정보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보가 악용되거나 훼손, 변조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부터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정보 보안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허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밀성. 둘째, 허가되지 않거나 우연한 변경으로부터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무결성. 셋째,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용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보안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계 또한 예외는 아니겠죠. 경상남도 교육청도 정보 보안이라는 이슈가 불거진 이래 꾸준히 이에 대비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와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정보보안감사가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지원 및 현장 점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전 기관 및 학교를 4년 주기로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보보안 강화의 실효성은 낮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보보안 안전지수, 즉 내 PC 지킴이 실적, 프라이버시 아이 실적, 개인정보 노출 현황, 해킹 사고 및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바이러스 감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정보보안 분야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부터 현장 지원은 희망하는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안전지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각급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 중 내 PC 지킴이와 프라이버시 아이의 실행을 생략해도 됩니다. 2018년까지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인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내 PC 지킴이와 프라이버시 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관 내 모든 PC의 정보 보안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PC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 출근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방학 중에는 내 PC 지킴이와 프라이버시 아이의 실행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9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그리고 2025년부터 더 개선되는 정보보안 업무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그리고 현장 점검 수행으로 변화하여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보안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보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보보안 담당관의 운용과 교육, 사용자 보안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 그리고 보안성 검토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교직원이 꼭 알아야 될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 담당관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보안 담당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정보보안 담당관 임명은 각 기관별로 보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자체 실적에 맞게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학교는 정보부장 또는 정보보안 업무 교사가 임명됩니다. 임명된 정보보안 담당관은 기관의 자체 정보보안 정책의 시행,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통신실 관리,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시행 등
정보보안 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보보안 담당관 임명 시 상급기관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개정되어 정보보안 담당관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자체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보호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자체 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회 이상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전 교직원은 의무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육 이수는 사이버 연수도 가능하며 경상남도 교육청 온라인 전달 연수 사이트 그리고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에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사이트의 정보보안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 정보보안 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용역업체 교육,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면 됩니다.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하여도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보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은 범정부 차원으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정보 보안 담당자는 전 직원이 내 PC 지킴이와 프라이버시 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도록 안내하고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 진단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자 결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단 학교는 방학 기간 중인 1, 2월 및 7, 8월에는 내 PC 지킴이와 프라이버시 아이의 실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PC 지킴이는 PC의 중요 보안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PC 점검용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조치 방법 안내 또는 바로 조치를 참조하여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 PC 지킴이 관리자 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간혹 비공개 연결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급 클릭 후 링크를 따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해당 기관의 나이스 기관 코드이며 초기 부여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초기화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정보원 내 PC 지킴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해당 기관의 내 PC 지킴이 현황이 보이는데요. PC 교체나 포맷을 한 경우는 IP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IP는 삭제해야 하는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에서 관리, 노드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의 PC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당 PC를 체크 후 작업 선택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 내 PC 지킴이 재설치 및 관련 문의사항은 Q&A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단말기 보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PC, 노트북 등 소관 정보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보안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PC의 보안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1차 부팅 비밀번호와 2차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PC 내에 저장된 파일 중 비밀이나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으로 화면 보호기가 작동되게 설정하고 화면 보호기 해제 시 암호를 입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 및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임의의 사용자가 PC를 조작하여 중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은 설치 금지해야 하며 공유 폴더는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음란, 도박, 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은 금지해야 합니다. 비인가 사이트 접속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들이 보낸 문자에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어 카카오톡으로 1대1 대화를 요청하도록 유도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요구해 수십억을 가로챈 사례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인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부주의한 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비인가 사이트 보안 준수사항으로는 첫 번째, 접속 URL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불법, 성인 도박 사이트 등 비인가 사이트는 접속을 금지하고 사이트 내 의심스러운 파일은 절대 다운로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클릭, 접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인가 사이트 차단 정책으로서 음란, 도박, 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시 경상남도 교육청 정책에 의해 비업무 사이트 접속 제한 안내 페이지가 뜹니다. 단, 교육용 목적에 한해서 사이트 허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시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비업무 사이트 허용, 차단 필요시 공문을 통해 조치가 되고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경상남도 교육정보원 누리집, 교육정보 마당, 정보보호, 정보보호 업무지원, 업무지원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인가 프로그램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경우와 한글 크랙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최근 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 파일을 열어보거나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인가 프로그램 보안 준수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을 금지하며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공식 사이트의 경로에서의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 파일 실행을 금지하고 최신 운영체제 유지 및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증상 발생 시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악성 코드 감염은 보안이 취약하고 업무와 무관한 비인가, 유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준수사항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C 등 정보 시스템의 교체, 반납, 폐기 또는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할 때는 정보 시스템 또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 유출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관련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 유출이란 민감, 중요한 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취약한 홈페이지, 악성 메일 등을 통해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해킹, 시스템 오류, 직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크웹이 있습니다. 다크웹이란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다크웹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나 불법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고 접속자나 서버 추적이 힘들어 각종 범죄에 악용됩니다. 다크웹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의 한 다크웹에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개인정보가 샘플로 올려져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 결과 실제로 총 163만 2,481개 분량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랜섬웨어 그룹의 해킹에 의해 탈취된 개인정보들이 다크웹에서 은밀히 공유 또는 거래되고 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다크웹 사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다크웹을 보면 수많은 국내 기업, 기관, 개인의 정보들이 다크웹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크웹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 총기, 해킹, 사이버 사기 등이 있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해킹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커가 유포한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와 업무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커가 직원의 PC를 해킹해서 다크웹의 자료를 유포,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기관 내부망 일부 주소와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최소 한 달 넘게 해커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디에 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유출되었는가의 측면입니다. 해커가 노리면 항상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쩌면 사용자의 단말기 보안관리 미흡은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PC 보안관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PC 등의 단말기에 최신 운영체제 설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패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인가 단말기, VPN 같은 인증후에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비인가 사이트 접속과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를 통한 소프트웨어 설치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C 정보 시스템 교체, 반납, 폐기 또는 고장으로 외부 수리 의뢰 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제 사용자 보안 관리를 위해 별도로 알아두어야 할 전자우편, 스마트폰 및 디지털 복합기 보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업무 자료 소통은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송수신하고 GPKI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메일함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영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인 사칭 해킹 메일 유포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 확인 후 열람하고 해킹 메일 의심 시 신속하게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해킹 메일이란 무엇일까요? 해킹 메일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인 피싱을 차용해 피싱 메일이라고도 불리며 메일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키거나 임의의 URL로 접속을 유도하여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서, 견적서 등과 같은 업무 관련 파일 이름으로 된 첨부 파일을 보내 열람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의 경우는 쇼핑, 택배 안내, 이벤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파일처럼 위장하여 첨부 파일 클릭을 유도하거나 메일 내에 있는 URL을 연결하여 피싱 페이지로 접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 A씨는 사용 중인 보안 솔루션 서비스 기업의 담당자로부터 보안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메일 본문의 링크를 따라 추가 보안 모듈을 설치하라는 내용이었고, 그는 별 의심 없이 안내대로 링크에 추가 보안 모듈을 설치,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성 코드 감염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메일이 해킹 메일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직원이 외부로부터 온 사업 제안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메일의 내용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발송 메일 주소가 기존에 잘 알려진 메일 주소에서 일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메일 주소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지 않은 이벤트나 상품 당첨과 같은 메일은 광고나 유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통범칙금 안내, 사내 업무 관련 경찰 출석 요구서와 같이 메일이 사전 안내 없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한 후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위장한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들을 절대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킹 메일 예방 수칙을 포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코드를 걸러낼 수 있도록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이메일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열람을 금하며 이메일 내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보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은 최신 업데이트하고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자료 소통을 금지하며 스마트폰 앱은 반드시 공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하고 확인되지 않은 URL 메시지 문자는 접속 및 실행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수리 또는 판매 시 스마트폰 초기화 등 저장자료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 보안이 취약한 개방형 와이파이 이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처리를 가능케 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작은 크기의 PC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스미싱과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먼저 스미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이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를 말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 사례로는 크게 허위 무료 쿠폰 제공, 택배 회사 사칭, 지인 사칭, 공공기관 사칭 등이 있습니다. 먼저 허위 무료 쿠폰 제공은 무료로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례도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눌러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스미싱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사칭의 경우 지인에게 문자가 온 것처럼 속여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첩장, 계좌 입금 등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통해 접속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가 온다면 반드시 지인에게 먼저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된 것처럼 내용을 속여서 눌러보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과태료 미납이나 비상상황 등을 언급해서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해당 관공서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 피해 예방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인에게 온 문자 메시지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또 악성 코드 혹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제한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악성 코드의 설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에 의해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해서 악성 코드 제거 방법을 상담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인터넷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며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입니다. 사기범들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서 급한 도움이 필요한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긴급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볼까요? 급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며 타인의 계좌로 수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에 응해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또 다른 누구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연 인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지만 별 의심 없이 이체해 주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이디,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 등 중요한 신상 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습니다. 셋째, 메신저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 및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넷째, 메신저 자체의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디지털 복합기 보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복합기란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디지털 복합기 보안 관리로는 제품 도입 시 자료 완전 삭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CC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는 CC 인증 제품을 도입할 때는 도입 확인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단, 학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교체 및 폐기 시 저장 매체 불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개 디지털 복합기를 여러 기능이 합쳐져 있는 큰 프린터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용인 디지털 복합기는 사무실의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각 사용자들의 PC,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정보 유출을 비롯한 각종 피해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해 사례로 정보 유출은 아니었지만 디지털 복합기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에 의해 150만 원의 국제전화 사용료가 청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사이버 공격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복합기에 침입해 중요 자료 유출, 금전 탈취 등 악의적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복합기도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제시한 디지털 복합기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복합기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내부 사설 IP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기능들이 활성화된 경우 도리어 외부 접근을 허용하여 해킹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복합기 최초 사용 시 기본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최신 패치,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복합기의 메모리와 스캔 메일박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출력, 스캔 등의 작업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기, 양형, 교체, 외부 반출 시 저장 자료 완전 삭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용 디지털 복합기에 더 강화된 보안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데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공용 폴더 사용하지 않기,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의 이동식 저장 매체 사용하지 않기, 문서 송수신 등 통신 시 HTTPS 등 암호화 통신 설정하기, 관리자 페이지는 사전 등록된 IP만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작업, 기능 변경 시 로그가 저장되도록 설정하고 검토하기 등을 적용하여 운영해야 함을 모두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 학교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보안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 관리, 전산실 보안 관리,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정보통신망 및 IP 관리, 무선 랜, 인터넷 전화 보안 관리, CCTV 보안 관리, 그리고 정보화 사업 용역 보안 관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및 학교에서는 PC,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정보 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PC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의 교체, 반납, 폐기, 수리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의 반출, 반입 내역과 현황을 반출입 대장에 빠짐없이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반출 시에는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또는 보안 서약서 진구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반입 시에는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무단으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저장 매체를 불용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저장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 포맷이나 파일 삭제만으로는
저장 자료가 복구될 확률이 높으니 정보 시스템 저장 매체 및 자료별 삭제 방법을 참고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하고, 저장 매체 불용 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보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전산기기 및 보안 장비가 설치된 장소는 반드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청정 소화기를 비치하고, 방범 대책으로 방범창 설치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지정하고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통제구역 관리 책임자 현황과 통제구역 경고용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는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구역에는 인가된 직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비인가자가 출입할 경우는 반드시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에 기록 후 출입이 인가된 직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용 저장 매체는 디스켓, CD, 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 PC, 서버 등의 정보 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스켓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CD는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쓰이는 편입니다. 두 매체 모두 사용을 위해서는 전용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CD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점차 그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휴대용 저장 매체는 단연 USB 메모리이며, 외장형 하드디스크 또한 동일하게 USB 포트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휴대용 저장 매체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저장 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휴대용 저장 매체에는 관리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때 저장하는 자료 내용에 따라 일반용과 비밀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일반 업무 관련 자료를 저장하며, 보관은 개인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비밀용은 대회비 이상 자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하며, 비밀 등급별 각각 휴대용 저장 매체를 마련하여 하나의 휴대용 저장 매체에는 동일 동급의 자료만 저장하고, 관리대장에 등재 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휴대용 저장 매체는 매월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보유 수량, 보관 상태 이상 유무 등을 휴대용 저장 매체 점검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보유 중인 휴대용 저장 매체에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입해야 하며,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점검한 후 반입해야 합니다. 또한 불용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불용 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개념 부족에 따른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무실이나 화장실, 휴게실 탁자 등에서 정체 모를 USB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기심에서 이를 컴퓨터에 삽입, 그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커들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날로그적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습득한 USB를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한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업무용 자료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체 모를 USB를 습득한 경우에는 아무리 호기심이 일어도 USB를 절대 열어봐선 안 되겠습니다. 보안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USB 메모리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같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활용한 유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유출로 확인됩니다. USB 등의 휴대용 저장 매체를 이용한 보안 사고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니만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및 IP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장은 정보통신망의 구성도와 정보통신망 관리대장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장비로는 PC, 노트북, 프린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IP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정보통신 장비입니다. 기관별 정보통신 장비에 부여하는 IP 주소의 체계는 사설 IP 체계로 A 부분에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등 지역별 순번이고 B는 통신망의 용도를 의미하며 업무망은 0에서 1, 교육망은 2에서 5, 그 외 6에서 9는 기타 용도로 네트워크 장비, 무선 장비 등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CC는 기관 또는 학교 순번이며 XX는 정보통신 장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무선 랜, 인터넷 전화 보안을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랜 보안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피해 사례는 설치할 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공유기를 해커들이 공격하여 손쉽게 기업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자주 변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무선 랜 보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네트워크 이름 브로드캐스팅 금지. 두 번째,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 사용. 세 번째, WPA2 이상의 암호 체계를 사용하여 소통 자료 암호화. 네 번째, IEEE 802.1X, AAA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 랜 인증 제품 사용.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단,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생략이 가능합니다. 한편 인터넷 전화 역시 보안에 취약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인터넷 전화의 IP만 알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정이 탈취당한 경우 해당 인터넷 전화가 무단으로 국제 전화 등에 사용되어 요금이 고스란히 인터넷 전화 주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폰으로 악용되거나 인터넷 전화에 등록된 사용자 개인정보도 노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세밀한 주의와 함께 인터넷 전화 서비스 회사들의 각별한 시스템 단속이 필요합니다. 각급 기관에서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거나 070 같은 민간 인터넷 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망과 타 정보통신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망 분리가 어려운 경우 혹은 와이파이망과 공유하는 경우 암호 관리를 철저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화기를 도입할 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단,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CTV 보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CTV와 관련한 보안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IP 카메라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가정뿐 아니라 기업, 정부 기관에서도 IP 카메라 기기를 노리는 해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가 해킹을 당하면 사생활 노출은 물론이고 그 영상이 다크웹과 같은 사이트에 공유되거나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권장되는 CCTV 보안 관리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초 설치 시 사업 공고 전에 지도 감독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각급 기관, 학교는 영상 기록의 임의 열람 및 사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CCTV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잠금 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구성된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 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전송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여섯째, 비인가자의 카메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 접근 서비스 차단 설정이 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 IP를 제한하고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한국정보통신협회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업 용역 시 보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용역 입찰 시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 기밀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보안 특약을 작성합니다. 또한 용역 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 변동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과업 지시서 및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정당 업자의 제재 조치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에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 대해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 사업의 종료 시에는 용역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진구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 유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새로 들어온 유지관리업체 상주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 네피시 지킴이의 보안점검 결과를 테스트 목적으로 구글 바이러스 토탈에 게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지관리업체 상주 직원은 해당 게시물들을 유료 회원들이 열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으며 현재 모두 삭제 조치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선관위 소속 3천여 명의 IP 주소와 사용자 이름, 부서명 등이 보안점검 결과와 함께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업체를 비롯한 정보화 사업 용역 직원에 대한 상시 정보보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 후 지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대상 사업은 CCTV 구축, 지문 인식기 구축, 교육 목적의 업무용 무선 랜 구축,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학교, 직속 소속 기관을 제외한 각 기관에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PC 및 서버 등 단품 위주의 장비 도입 또는 교체, 누리집 유지 보수 등과 같은 사업은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정보화 사업 개요, 사업 계획서,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자체 보안 대책 강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목적,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자체 보안 대책에는 보안 관리 수행 체계 등의 관리적 보안 대책, 정보 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 등의 물리적 보안 대책, 서버, 휴대용 저장 매체,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망 요소별 기술적 보안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성 검토 요청 공문은 단설유치원,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는 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창의인재과는 교육정보원 정보보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안성 검토 제출문서 작성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정보보호누리집, 정보보안 길라잡이의 정보보안 길라잡이 서식 모음과 보안성 검토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수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정보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 후 보안성 검토기관에 보안성 검토 요청을 의뢰합니다. 보안성 검토기관은 해당 사업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기관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화 사업 완료 후 보안성 검토기관은 보안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추진기관은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 후 조치 결과를 보안성 검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검토 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사이버 침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계별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랜섬웨어 또는 해킹 의심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 감염을 인지했다면 추동 대응으로 PC의 랜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와이파이 사용을 중지하여 기관 내 다른 PC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의심 파일을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에 신고합니다.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의 원인 및 근원지를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복구 범위를 결정하여 복구 및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통합보안관제센터에 사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면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이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감염이 될 경우 해당 사례는 백신 제조사 등 보안 관련 업체에게 전달되어 다음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예방이 가능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두어 신고하고 이후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와 통보받은 경우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PC 사용자가 해킹 메일 열람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보안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PC의 랜선을 본체에서 분리하고 이후 조치 절차는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업무관리 메일로 안내하며 안내받은 처리 절차대로 침해 사고에 대해 조치 후 결과는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보안관제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업무관리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이버 공격 유형 중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란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잠금으로써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기가 어렵고 감염 후 공유 폴더나 기타 시스템으로 확산을 시도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랜섬웨어를 유포 중인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이나 SNS에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링크나 첨부 파일 실행,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있는 경우 웜을 통해 자가 전파되거나
보안 관리 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악성 코드 등의 공격을 받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으로는 파일 암호화, 화면 잠금, 부트 영역 암호화로 PC 재부팅 불가 등이 있습니다. 기존 악성 코드와 감염 방법, 유포 경로는 동일하지만 높은 수준의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복구키가 없는 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 자체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파일 백업이나 복원 기능을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하고 잠근 후 파일 복구를 빌미로 비트코인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감염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교의 A 교사는 업무 메일로 수업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메일의 첨부 파일을 무심코 실행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중요 교육 자료가 암호화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사례로 한 초등학교 B교사는 비인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실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학생 수업 자료가 암호화되고 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여 감염된 PC는 포맷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피해 사례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의 홈페이지 랜섬웨어 감염 사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포함하여 회사 내 다른 서버들과 직원들의 PC까지 수백 대의 PC들이 감염되어 업무가 마비되었는데요. 평소에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하나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백신이 올바르게 실시간 검사 및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엔진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파일 공유 사이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는 별도 매체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하고, 특히 한 개의 PC가 랜섬웨어 감염 시 공유 폴더를 통해 다른 PC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공유 폴더 역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맨 먼저 증상을 확인합니다. 랜섬웨어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판단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결된 저장 장치로의 확장을 막기 위해 외부 저장 장치의 연결을 끊고 네트워크를 즉시 차단합니다. 이때 PC 전원은 끄지 않는 게 좋은데 PC의 재부팅까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랜섬웨어의 유형을 파악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복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커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데 지불을 해도 복구가 되지 않는 게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치 완료 후 신고를 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감염 알림창과 암호화된 파일이 생성된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신고기관에 증거물 제출과 함께 해당 사항을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복구 작업을 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백업하고 소프트웨어들도 재설치하고 보안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암호화된 데이터도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추후 복구 도구가 제공될 경우를 대비해 복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로우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사전에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각급 기관과 학교의 미래 스마트 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보안 길라잡이 매뉴얼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길라잡이 매뉴얼은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정보원 누리집, 교육정보마당, 정보보호 메뉴를 통해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에 접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 누리집에서는 정보보안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하위 메뉴를 통해 정보보안 길라잡이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정보보호로 검색,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으며 정보보안 길라잡이 매뉴얼에는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절차, 각종 정보보안 최신 서식들이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 교육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